배고픈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 동안 옥살이를 한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 과연 소설에만 존재하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2010년 전남 보성의 한 배추밭에서 배추 2포기를 뽑다가 들킨 조모 씨. 나뭇가지로 자신을 붙잡은 주민을 때렸는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좀 볼까요?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서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2만 원이 든 동전통과 라면 10개를 훔친 김모 씨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죄는 졌지만 형량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지요. 왜 이렇게 됐나 살펴봤더니 상습 절도에 대해서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 절도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지은 죄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 때문에 한국판 장발장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라면 2개를 훔친 김 씨가 2번 이상 이 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법정형이 최소 6년이나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도 절도죄 형량이 높아지는 셈인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이 상습 절도에 대해서 장발장법으로 불리는 이 특가법 대신 형법을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사실 법 너무 어렵죠.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이슈 대담에서 알기 쉽게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안보라 앵커가 얘기한 대로 이 문제를 비롯해서 오늘의 중요한 이슈 여러분께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양수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광선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정치권 얘기 간단하게 좀 짚어보죠. 오늘 형식적으로는 제청을 받았지만 무슨 정신으로 제청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안 했습니까? 되자마자 무슨 제청을 해요. 근데 개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개각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예. 최대한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책임 총리를 좀 형식적으로라도 좀 실현해 보겠다고 해서 예. 시차를 두고 빨리 인준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친박 친정 체제를 좀 구축하지 않았나. 친박계 의원 2명과 청와대에서 1명을 차출해서 3명이가 친정 체제고, 그다음에 국회에 대한 어떤 협조를 많이 얻어야 되니까 의원들을 좀 2명이나 해서 지금 총 의원이 이제 8명이 된 것 같습니다. 6명이죠. 18명 중에 6명. 좀 3분의 1이 이제 내각의 3분의 1이 이제 국회의원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그룹을 좀 기용한 것 같아요. 이번 기재부 차관 출신의 전문가, 그다음에 한양대 교수 출신의 전문가. 그래서 전문가, 국회, 그런 것, 친박, 친정 체제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고려한 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공무원 사회는 공무원 생활 해보셨으니까 예. 급수도 1급이 장관이 됐어요. 이게 2단계가 팍 뛴 거죠. 파격적이죠. 홍영표 장관이 이제 그런 장관 지명자죠.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번 개각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이완구 총리 카드 상당히 야심차게 꺼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과적으로 청문회 거치면서 굉장히 빗발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개각을 하면서 권은혜 당 대변인 얘기를 경제 활성과 민생 안정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그러는데 별로 이게 정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인지 민생 안정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저는 의아심을 갖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사에 있어서 저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국민이 그처럼 바라는 인적 쇄신은 거의 가지 않고 마치 언발에 오줌을 누듯이 찔끔찔끔 누다가 모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실 사의를 표명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였다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비서실장을 나중에 이제 어떤 훌륭한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13명이나 지금 이름이 오르들이 있어. 사실 엄청나요. 네, 비서실장이 누가 돼도 그렇게 감동적인 인적 쇄신으로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김 저는 변호사? 사실 4명의 장관보다는 김기춘 실장 사의를 받아들였다는 거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 4명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총리 인사 다음에 있는 거니까 장관의 개각은 사실 큰 의미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정치인 출신 장관을 입각시킨 건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봅니다. 친박 친위 부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국정상무자 가장 큰 과제가 공무원 연금 개혁보다 개혁 과제거든요. 그럼 공무원들을 장악하고 가야 되겠는데 관료 출신들한테 그걸 맡기기는 쉽진 않은 것이고 교수 출신이나 연구원 출신들이 관료사에 장악하고 가겠느냐? 그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리더십이 있는 정치인들이 대학 관계도 워낙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국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통해서 입법 활동까지 책임진다고 보면 정치인 출신 장관 입각은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것이고 김기춘 실장 사이제가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지금 뭐 나와 있던 그 여러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분들 중에서 아마 누구 한 분을 납작했다고 하면 오늘 아마 발표하셨을 겁니다. 굳이 그렇게 미루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미루셨다는 얘기는 조금 약간 새로운 카드, 더군다나 이완구 카드가 어느 정도만큼 실패를 했다고 보시기 때문에 더 좀 새로운 카드, 더 개혁적인 카드를 찾으시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설 민심, 설 전에 일단 비서실장의 경지를 기정사실 해놓고 설 지나고 나서 새로운 어떤 카드를 뽑으신다는 건데 그런 걸로 보면 대통령께서 지금 언론에 회자되는 인물이 아닌 더 새롭고 참신한 카드를 비서실장으로 앉힐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김기춘 실장의 경지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한 수가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비서실장으로 될 수도 있죠. 근데 너무 젊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어쨌든 걔가, 설 지난 다음에 민심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지금 7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 지금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네. 이 유대균. 많이 보셨죠? 유병원의 장남이죠. 이 사람이 징역 3년이에요. 예? 그런데 나 진짜 전 이거 보고서 진짜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배가 고파서 분식집에 가서 라면 두 개 끓여 먹었어요. 이분이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근데 라면 2개 끓여 먹고 라면 10개 갖고 나오고 2만 원 갖고 나왔는데 징역 3년 6개월입니다. 70억 원짜리는 징역 3년이고, 예? 라면 10개에다가 2만 원 합하면은 그거 3만 원도 안 되고 2개 끓여 먹어가지고 가스비까지 합해도 3만 원 안 될 거예요. 네. 3년 6개월. 이거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사실 뭐 시청자 여러분이 볼 때는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고 또 그냥 법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사실 분식집에서 2만 원짜리 동전 훔치고 라면 10개를 훔친 것이 왜 징역 3년 6개월이냐. 그런데 사실 우리의 어떤 법 구조상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A 씨는 실질적으로 절도를 상습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상습절도다. 예, 상습절도 하는데 이게 만약 형법 기준을 하게 되면 사실 가볍게 처벌할 수 있거든요. 형법만 적용을 그렇죠, 하면 그렇죠. 이렇게 예. 3년 6개월 안 나온다. 그렇죠, 안 나오죠. 그런데 특가법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얼마 나와요, 보통? 특가법이 실제로 현재 5년 이상 돼 있고 무기돼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또 일정한 기간 내에 2번 처벌을 받고 3년 내에 또 범죄를 하게 되면 그게 6년 이상이 돼요. 6년 이상 또 무기징역이 되는데 최하한이 6년이거든요. 근데 살인죄가 최하한이 5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데 문제는 뭐냐면 상습적인 그전에 어떤 전과가 있는 사람은 하다못해 이 조그만 볼펜만 하나 훔쳐도요. 이게 상습절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훔치고 생계형이고 아무리 집안이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을 아무리 판사가 봐주려고 해도 또 배심원들이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징역 3년 또는 3년 이상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인 지금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고치려고 그런다. 그렇죠. 대검에서 이제 이게 만약에 형법을 적용하느냐 특가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형법 적용하면 얼마 정도 나요? 보통? 형법 적용하면 사실 그 2분의 1 가중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누범만 아니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사안이죠. 집행유예로. 그렇죠. 근데 몇 년, 한 1년은 받나요? 그런데 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한다면 뭐 실형 예를 들어서 뭐 2개월도 할 수 있고 3개월도 있고 만약에 이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할 때 누범이다 하면 집행유예를 할 수는 없지만요. 실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아주 낮은 형을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게 라면 끓여 먹고 라면 10개 훔쳤다고 하는 라면을 거. 2개 끓여 먹었대요. 네. 그거. 2개 끓여 먹고 배가 10개 가져왔다. 이것을 가지고서 징역을 저렇게 3년씩 살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명사회에서 좀 읽기 어려운 일 같고요.
그거는 사실 저 뭐 장발장이라는 소설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저는 오늘 그 신문을 보고 좀 깜짝 놀랐었습니다.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깜짝 놀랐고 이제라도 대검에서 근데 사실 좀 저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검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일들을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을 하지 말고 형법으로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유사한 사안들이 특가법에 있는 유사한 사안들이 헌재에 올라가서 위헌 심사 청구 소송이 붙으니까 헌재에서 다 이제 그 특가법이 잘못됐다고 이제 얘기를 이제 판단을 해줬나 봐요. 그거에 이제 그걸 보고서 대검에서 어차피 이것도 또 누가 위헌 소송하면은 또 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내려보낸 것 같더라고요. 특박법 대신에 현재 위헌범죄 심판 제청돼서요. 네.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판단이 나면은 이제 특가법 대신에 형법을 적용하라 할 것 같으니까 이제 뭐 이제 사문화된 조항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좀 더 일찍 왜냐하면 이 법에 의해서 그동안 계속 그렇게 피해라기보다는 이렇게 처벌받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중한 처벌 그 사람들이 참 안타깝네요. 김 변호사님, 네. 저는 법은 상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정말 죽을 죄를 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사회적 통념상으로 중죄를 받아야 마땅하고, 근데 물론 이제 뭐 누범이거나 자꾸 범죄를 재발하는 경우도 물론 이건 문제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진짜 이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한 경우는 좀 상식의 3년 6개월은 좀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전 아직도. 뭐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 형법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습절도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 거죠. 아마 절도죄가 3년 이하의 징역인가요? 5년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인 거예요? 3년. 그러면 그 이제 성법상의 상습절도라면 2분의 1 가지고 최대 이제 4년 6개월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최대로 해도 5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특가법이라는 걸 만들면서 상습절도죄 똑같은 죄인데 센 형으로 만들었거든요. 사실 만들 때 이유는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 초반에 뭐 대도 무슨 사건들도 있고 워낙 상습적인 죄들이 많으니까 법원이나 검찰에서 볼 때 가장 나쁜 거는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한다는 그거를 가장 형량을 할 때 나쁘게 보거든요. 그래서 만든 건데 문제는 똑같은 죄를 형법에도 있고 특가법에도 있으니까 검찰에서 적용을 해서 전부 다 특가법으로 갖다 놓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스스로 법 적용하는 거 틀을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여유를 이렇게 좀 폭넓게 이렇게 했어요. 틀을 가둬놓다 보니까 분식집에서 동정통 하나 훔친 상습절도범 또 3년 6개월. 거기다가 부잣집 돌아다니면서 맨날 그 보석만 상습적으로 훔친 사람도 3년 6개월. 이게 사실은 그 형량 뭘 훔쳤느냐라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정들이나 그런 것들 상관없이 그 특가법에 얽매여가지고 사실 기계적인 법적을 한 측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뭐 뒤늦게나마 대검에서 이걸 바로잡겠다고 했는데 그나마 뒤늦게나마 바로잡는 것도 전 다행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법을 고쳐야 할 부분이 또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배추 도둑질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법이 뭐냐면 도둑질에서 나와서 도망가다가 걸린데 그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저항을 하다가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다치면요. 그건 강도상해죄가 됩니다. 강도상해. 그러면 예를 들어 생계를 위해서 라면을 하나 훔쳐가지고 도망 나오는데 주인이 잡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밀었어요. 밀어가지고 그 주인이 상해를 입었어. 그러면 그건 강도상해가 돼요. 죄명이.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러면 집행유예 그런 거 절대 받을 수 없어요. 라면 하나 훔치고 최하 3년 6개월 받아야 돼요. 그건 판사도 어떻게 보도 어느 누구도 어떻게 보대요. 그건 법에 의해서 최하 3년 6개월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러한 모순된 그런 조문들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손질을 봐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손질을 해가지고 진짜 일반 국민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게끔 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법원 검찰에서도 조금 힘든 측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사실 좀 특수한 경우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폭을 넓게 해주면은 법 적용에 형평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들을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런 법 적용이 어떤 형평성이 없다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규정들 정해놓으면 야 이거 구체적 타당성도 없이 아무 때나 똑같이 기계적으로 법 적용하느냐는 말을 들으니 사실은 법원 검찰로서도 조금 고심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이해는 해줘야 될 거예요. 예. 그 참. 근데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서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양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국민적 상식에 맞게 법관들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건 국민적 상식에 맞게 좀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어떤 법 감정이 변하는데 그 법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거에 따라서 좀
맞춰주는 게 그러는 게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법에 관련된 문제인데 저희가 또 상식적으로 조금 또 이해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2013년 사법연수원생 사이의 불륜 사건이 공개되면서 인터넷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이요. 정말 세간의 화제를 물고 왔던 그 부분인데 법원이 이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들한테 상반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간통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는 징역 6개월을 그리고 함께 기소된 여성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는데 이게 헷갈립니다. 불륜이라는 게 혼자 저지르는 게 아닌데 이렇게 판결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네, 뭐 이번 판결에서 그 신씨 사법연수생 남자인 신씨한테는 뭐 징역 6개월 선고되고 그다음에 상대방 이제 우리가 상간녀라고 합니다. 간통의 상대방은 상간녀. 상간녀인 그 이 씨죠. 이 씨에 대해서는 뭐 무죄가 선고됐는데 이제 간통죄의 어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 요건이 뭐냐면요. 배우자가 있는 정을 알면서 하는 겁니다. 아무리 유부나 유부녀가 간통을 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뭐 이혼했다든가 배우자가 없다고 알고 성행위를 했으면 그건 간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대 남자, 그렇죠. 신 씨가 상대 배우자가 유부남인 걸 있는지. 속였다는 거예요. 결혼을 사실 속였고 저쪽 여자가 총각인지 알고 성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 여성이 자살한 이 해당 남성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괴롭혔다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공분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몰랐다. 그걸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 남자가 여자한테 유부남이고 속이고 만난 건 맞아요. 그건 이제 나와 있는 사실이거든요. 어느 순간 그 여자는 알았었다는 말이죠. 유부남인 걸.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 그 죽은 자살한 부인이랑 어떤 문자도 오가고 그랬다는 건데 문제는 간통죄라는 게 이게 유죄가 나오려면 정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성행위를 했다는 거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여인이 자살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러면 여인들이 이 많은 증거 자료를 수집을 어느 정도 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다른 무죄받는 그 여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도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어떤 수사기관에서 입수하기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죽고 났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 안 다음에 유부남인 걸 안 다음에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입수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은 있죠. 예. 근데 상식적으로 이것도 좀 헷갈리죠. 우리가 여기 이거 일반인은 우리 둘밖에 없어요, 지금. 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유부남 간통을 했으면 뭐 남자한테 이제 실형이 나왔으면 뭐 쌍방이니까 상대가 있어야 이게 간통이라는 게 이루어지니까 여성도 당연히 실형이 나오든지 네. 여성이 무죄라 그러면 그 남자도 무죄야 정상인데 한 사람은 6개월 실형이고 한 사람은 무죄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간통죄로 실형받는 경우가 흔합니까?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예. 사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간통죄에 그러니까 대해서 합의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법원에서 간통죄를 실형을 아니 실질적으로 합의를 안 하고요. 예.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속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 그게 사실 전에는 다 그 간통죄의 특징이 벌금형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전에는 이제 뭐 증거가 명확하면 100% 구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1990년대에 처음으로 그때 위헌법률 심판 청구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3대 6으로 그래서 이게 유헌이라는 게 세 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다들 아시겠지만 그 탤런트 박철 그리고 옥소리 그 둘을 그 사건이 사건 있었는데 때. 박철 씨가 옥소리 씨를 고소를 했었죠. 예. 그런데 옥소리 씨를 간통으로 고소했는데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제 법원에다 이건 유헌이다 주장해서 법원에서 유헌법률 심판 청구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 5대 4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더
유언이라고 찬성을 했으면 이게 유언이 돼서 간통죄가 폐지될 뻔했는데 한 분이 모자라서 못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의정부에서 또 해서 현재 또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아마 유언 결정이 날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2008년 이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인사청문회 했을 때 밝힌 거, 또 본인들이 이 얘기할 때 뭐냐면 이것은 유언이라고 말한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아마 유언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여성단체도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2008년도 이후에 여성단체는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유언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게 사실 과거에는 불륜하면은 남성 위주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 지금은 여성도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를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의 변화인 것 같아요. 시대의 변화상이죠. 예. 사실 간통죄라는 게 이제 과거에는 그 여성 결혼 생활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제도였죠. 왜냐하면 남자들이 불륜을 하거나 이렇게 뭐 부정행위를 좀 하는 것은 뭐 남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어떤 통념이 있었던 것 같고, 여성이 만약에 부인들이 아내들이 만약에 불륜을 저지르면 진짜 뭐 위자료든 뭐 재산 분할이든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주고 돈 한 푼 없이 쫓겨냈던 게 사실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제도로서 간통제도가 있었는데, 작년에 2014년 6월부터 9월 사이 3개월 동안 간통죄가 92건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 단 한 건만 실형이 나오고 나머지는 실제로 실형이 나오질 않았대요. 근데 그 한 건도 단지 간통죄가 아니고 뭐 사문서 위조와 결합돼서 그래서 됐다고 거 보니까 실제로는 간통죄가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좀 사문화된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성 단체들도 이제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런 거 이게 꼭 그 가정에서 아내를 보호하는 장치라고 보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간통죄 실형 문제가 아니라 유죄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남자가 저 뒤에 그림 나오지만 저렇게 해서 모텔에 들어가서 찍었다. 저 손가락질. 저 뒤에 있어요? 그렇군요. 예. 나 우리 모텔에 들어가서 그냥 술만 마셨는데? 라고 하면 그게 증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잡기 어디 쉽습니까? 빽 쫓아다녀도 현장을 잡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그게 유죄라는 것도 쉽지 않은데, 글쎄 저는 저 사건 제가 뭐 사건 기록 안 봐서 그러는데 어떻게 남자가 유죄 나왔는지 사실 조금 궁금하긴 해요. 그런데 사실요, 증거가 명확하다 할지라도 일단 구속한 사례가 없고요. 또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기소해서 재판을 받으면 대부분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돼요. 아마 그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제 다른 것들이 결합된 사례인데, 이번 사법연수원 신씨 같은 경우에는 그 간통 과정이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죄질이 불량하죠. 또 부인한테 한 행위 그런 것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또 그 법정에서 또 굉장히 무죄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 자살한 와이프한테 용서를 받았다고 계속 주장했거든요. 근데 용서받은 증거가 없다 해서 너무 이렇게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가족들 많이 모이셨을 겁니다, 지금.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예, 여러분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이게 연휴 때 가족이 모이다 보면 층간소음 문제가 이게 참 많이 발생을 해서, 근데 층간소음이 층간소음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강력범죄로, 아니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아파트에 사시죠, 우리? 저는 단독에 사는데요. 단독에 과거에 이제 아파트에 살 때 보면 이제 좀 아이들이 좀 시끄럽게 뛰고 그러면은 이제 아래층에서 직접 올라온 적은 없고요. 이제 경비실에다 얘기해서 경비실에서 연락이 와서 좀 자중해 달라 그거 그래서. 혹시 상종하기도 싫다는 의미 아니에요? 근데 공동생활 규칙에 보면 예. 위층 간에 어떤 불화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항상 경비실을 통해서. 경유하라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신경이 많이 저는 근데 사실은 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무딘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민하신 분은 굉장한 정어인가 봐요. 예, 굉장히 예민하고요. 아마 그 환경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작년에만 한 2만여 건 정도가
이게 접수됐다고요. 예. 그래서 아예 이런 기준을 마련해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기준의 어떤 데시벨을 보니까요. 뭐 낮에는 뭐 1분간 하는 데시벨이 40데시벨이 넘는 경우, 야간에는 35데시벨이 넘는 경우에 이제 층간 소음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문제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청소기를 돌리는 것 자체가 실제로 한 40데시벨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지금 있었을 예, 때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딱 경계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 안 하고 살죠. 뭐. 그다음에 30km 나가는 애가 뛰어내면 그게 50데시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층간소음을 훨씬 넘어서 배상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그때도 문제가 뭐냐면 피해자가 뭐 수험생이랄지 환자랄지 1세 미만의 애면 거기 20%가 또 가산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참 맨날 같으면 참고 뭐 그러는갑다 했는데 이게 정말 이웃 간에 오히려 이런 거 가지고 더 분쟁을 더 소지가 또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아니 그러면은 사실 집을 제대로 만들었어야죠 그 이전에. 그게 이제 예? 예전에 한차 우리 뭐 80년대, 90년대 막 개발분 예. 부분에 아파트를 막 졌잖아요. 막 지고 나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은 그게 그때는 아마 그런 기준들도 없었다고 해요. 그 층간소음의 기준이 거기다가 이제 그때는 아파트 뭐 짓는 게 먼저니까 이 층간의 층사의 층고라든지 어떤 그 바닥의 두께라든지 굉장히 규정이 좀 낮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지은 집들이 층간소음 문제가 되게 많죠. 요새 지은 아파트는 좀 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층고도 높고 그 벽도 좀 튼튼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아파트 자체에 어떤 문제들도 있으나 그런데 뭐 요즘 예. 짓는 아파트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 새 아파트 살고 있는데 7월에 입주해 살고 있는데 뭐 사실 다 들려요? 집에 애도 없거든요. 예. 아니 저는 이제 위층에 사는데 집에 애도 없는데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밑에 층 아주머니가 어젯밤에 뭔 소리가 들리네요. 그러는데 미치겠더라고요. 혹시 어디서 애를 데리고 오신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그 건축하시는 분들이 예. 애로를 호소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소음을 막는 장치, 그다음에 단열재 이런 것들을 요즘 이제 그 규격이 나와서 그걸 다 넣는답니다. 넣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아파트니까 똑같이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집은 소음이 안 들리고요. 어느 집은 소음이 들리는데 그게 이제 옆집이나 뭐 대각선 집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그 내려오는지를 갖다가 파악을 못 한답니다.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애가 없는데 애가 뛴다 그러면 사람 아주 예. 진짜 도는 거죠 이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정신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특히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근데 이게 지금 100만 원이 넘는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설 명절 때 가족들 모이면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아마 살해 사건이 났던 그걸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조금 이해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명절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또 취지이자 정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세 분 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